네, 여러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저 힘내시고 저기 정오표 하나 나와드렸죠. 정오표가 좀 몇 개 나가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해드리고 저 강릉에서 또 바뀐 것이 좀 많이 좀 있거든요. 저기 많다기보다도 한 두세 가지 좀 더 있거든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10월 31일, 11월 1일 이때 바뀐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수업 시간에 드리고 맨 마지막 날에 다 모아서 한번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경찰학은 우리 경찰 실무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다가 규칙들, 이 행정 규칙들까지 우리 경찰학 교재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기 다음에 다음에 틀딱들만 이용하는 이 다음에 하루 총경에 경찰학 교실이라고 있어요. 카페가 다음 카페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정오표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정오표를 확인하셔서 경찰학만큼은 꼭 정오표를 반영하시는, 그러니까 이 안에 정오표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정오표 게시판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 정오표를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오표 작성은 누적식으로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11월 1일에 정오표가 있어. 근데 12월 1일에 또 정오표 작성할 때 그 전 거를 놓고 그 밑에다가 이어서 이렇게 작성하니까 항상 맨 마지막 정오표 날짜를 보면서 그냥 반영한 것이면 반영 안 해도 되고 그 맨 마지막 정오표에 맨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반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강론까지 이제 다 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 오후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총론만 한번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보니까 월화 시간이 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월화 총론 전체라기보다도 그날 하는 것만큼 하여튼 좀 잘 좀 보셔가지고 수요일 날 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시험 봐서 1, 2등은 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상은 아닙니다만 기분 좋으라고 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험이란 것이 주관식 시험은 논술형 주관식은 엄청 써보기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객관식 시험은 이 시험 객관식 시험 연습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해보기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할 때 조금씩 하면 사실은 마지막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 맨 마지막 모의고사 풀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건 제가 좀 확신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간,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한 달 정도, 뭐 더가 아니라 마지막 한 달 정도는 나 혼자 공부해야 돼요. 나 혼자 막 공부를 해야 돼요. 논술형 주관식 시험은 좀 다릅니다. 객관식 시험은 나 혼자 막 반복을 해야 돼. 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놀지 않으면 시험 한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내가 보는 교재에 한 80% 정도 85% 정도 차 오르거든요. 근데 완벽하지 않은데 마지막에 뭘 해야 돼? 특정 내가 그동안 못 봤던 뭘 보는 거 봐가지고 한두 개 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통으로 우리는 건져야 돼. 통으로 시험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이 내가 막 폭풍처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보던 주 교재에 80% 이 정도 채워놨는데 마지막 기간에 그거를 한 10% 15% 더 채워가지고 90% 95% 땡겨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흔히들 마지막에 막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막 안 봤던 것들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거 한두 개 건지는 게 있죠. 그러나 통으로 놓쳐버립니다. 통으로 내가 정확도를 이 통째로 올리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아주 장수생은 또 몰라. 아주 장수생은 같은 책 계속 반복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장수생은 노느니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막 봐도 뭐 혹시 몰라. 그러나 아주 장수생이 아니라면 장수생도 마찬가지고요. 장수생도 마음을 다잡고 그 한 달 동안 내가 보다 하나 그것을 막 반복하는 것이 최고죠. 최고. 그래서 하여튼 그 차원에서 수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니까 모의고사 하여튼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경찰 예산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지금 경찰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학 안에서 행정학 파트가
경찰 관리, 경찰 통제 두 개 파트가 있습니다. 경찰 관리, 경찰 통제. 여러분, 행정학의 양대 이념이 뭐죠? 능률성, 민주성입니다. 그 능률성, 민주성, 그것을 행정의 양대 이념이라고도 하고 행정학의 양대 이념이라고도 하고 행정 조직의 양대 이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능률성, 민주성이, 그래서 우리 조직법인 국자법 1조에 능률성, 민주성, 민주성, 효율성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이 뭐 효율성, 능률성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자법 조직법 1조에 민주성, 효율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경찰이 행정 조직이잖아요. 행정 조직이고 최대 행정 조직이고, 그래서 1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행정학의 양대 이념이 민주성, 능률성이에요. 우리 지금 경찰학 안에 있는 행정학 파트가 경찰 관리, 경찰 통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관리가 능률성이에요. 경찰 통제가 민주성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말하는 능률성과 민주성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양자를 다 갖춰야 돼. 그래서 조화롭게 추구해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를 딱 떼서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이 더 가까워? 경찰 관리하면 관리를 통해서 능률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찰 통제하면 통제하면 일은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일에는 방해가 되지. 그러나 권력이 자기 맘대로 권력을 행사하면 피민주적인 국민들을 괴롭히는 권력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 통제하면 민주성 측면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양대 이념인 능률성과 민주성이 우리 경찰학 안에 있는 행정학 파트 안에서 경찰 관리는 능률성, 경찰 통제는 민주성 측면에 가까운 겁니다. 자, 경찰 관리, 여러 가지 관리들 중에서 예산 관리로 들어갈게요. 예산 관리. 자, 예산의 의의가, 예산이란 일정 기간, 1회계연도죠. 일정 기간,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아니 한 나라가 돈을 쓰는 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걷어들이는 대로, 즉 세금 걷어들이는 대로 써야지. 오버했었으면 빚 져야죠. 그래서 각 국이 빚 겁나 지냐. 우리나라도 지금 빚을 너무 많이 져 있어. 그래서 비록 이제 빚은 져 있지만 여기서 더 빌리면 빚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빚이란 것이 있으면 이자만도 엄청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운영의 기본이 걷어들인 만큼 쓰는 겁니다. 걷어들인 만큼. 그래서 예산을 표현할 때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서, 수입은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출은 우리 쓰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 예산을 얘기할 때 1회계연도, 1년간의 수입 지출의 예정 계획서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예산은 3년을 주기로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3년은 왜 나와? 1년은 왜 나오고 3년은 왜 나와?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쓸 거잖아요. 그 1년 안에 걷어들이고 쓰는 겁니다. 그러나 전 예산의 과정은 올해 편성해요.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을 합니다. 내년에 집행을 하죠. 그 다음 해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예산 과정은 3년 단위로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사용한 예산을 결산하죠. 그 다음에 작년에 편성, 심의, 의결된 예산을 올해 또 써. 그리고 내년에 사용할 예산을 올해 또 편성, 심의, 의결해.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맞물려서 계속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1년 차에 편성, 심의, 의결해. 그래서 예산을 확정하고 2년 차에 예산을 집행하고 3년 차에 집행한 것을 결산함으로써 예산 자체는 1년 거 예산인데 전체 예산 과정은 3년을 단위로 막 누적돼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예산입니다. 자, 경찰 예산을 분류해보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있어요. 일반 회계는 뭐고 특별 회계는 뭐예요? 일반 회계는 그냥 예산, 특별 회계는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우리 예산의 원칙이 세금을 걷어들이면 국고통장이 있어요. 국고통장 번호는 제가 몰라요. 그러나 국고통장이 있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면 원칙적으로 이 국고통장 딱 하나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 예산 작업을 통해서 쓰려고 하면 다 거기서 하나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서. 그것이 일반 회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병원을 생각해봐요. 경찰병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업적인 것으로 해서 걷어들인 것도 원칙적으로는 국고통장 딱 하나 있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그럼 돈을 받죠? 그걸 다 국고통장에 넣으면 또 어차피 다 꺼내가지고 다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일정한 이렇게 사업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일정한 영역들은 반납하지 말고 그냥 국고통장에 넣지 말고 그냥 알아서 써.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병원은
우리 경찰병원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딱 얹어주면서 야 그냥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면 진료를 해서 받아들인 돈에다가 나라에서 받은 매년 받는 뭐 50억, 100억 이거에다 합쳐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경찰 병원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50억이나 100억 받는 것은 딱 정해진 금액이고 자기들이 환자를 많이 받으면 풍족하게 쓰는 것이고 못 받으면 힘들게 쓰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능률성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국고에다 한 번에 그냥 다 넣어가지고 받아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유인책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경찰 안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알아두실 필요 없고 우리 경찰학에서는 경찰 안에 특별회계가 딱 하나다. 어디? 경찰 병원이다. 그래서 경찰 안에 특별회계도 딱 하나고요. 책임 운영기관도 딱 하나입니다. 다 그냥 경찰병원이에요. 그래서 경찰병원이 책임 운영기관이고 책임 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거기 첫 번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설치를 보시면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사업적 성격, 경찰병원도 사업적 성격이 있죠. 자, 두 번째, 특별한 자금을 보유해서 운영할 때 이게 다 기금입니다. 기금. 여러분 이 정부에 기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나라 1년 예산이 뭐 지금 아마 400 몇십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상 가는 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뭐 각종 뭐 무슨 개발기금, 연구기금, 뭐 해가지고 각 부처별로 기금을 몇 개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나라 예산하면 400 몇십조인데 그거 말고 숨어 있는 것이 엄청 많은 것이죠. 자, 그런 거 할 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해서 운영할 때 또 이 특별 회계로 따로 예산 말고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3번에 기타 중간에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특별 회계로 해서 일반 회계에 합하지 않고 그냥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특성을 보시면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한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재부 장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이 기금 하나 그냥 이 기금을 더 관리하려고 엄청 방방 뜨는 거죠. 왜냐? 예산으로 뭘 받으려고 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뭐 때문에? 국회 때문에. 그래서 매년 국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하반기 때 그냥 국회한테 완전히 쓴소리 듣고 막 가서 사정해야 되고 엄청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 오케이 받아가지고 기금을 하나 딱 만들어 놔버리면 그 기금 안에서 그냥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물론 기금이 아예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기금은 통제가 엄청 희미하죠. 그래서 막 몇십조 이런 것을 기금으로 딱 만들어서 야 예산은 뭐 몇억 따내기가 엄청 어려운데 기금은 한 번에 오케이만 받아버리면 그냥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버리기 때문에 엄청 쉬운 거죠. 또 그 부처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금 이런 것으로 기재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끝에 이 특별회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오케이? 왜 그래요?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정부도 사업적인 영역을 엄청 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회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오른쪽에 예산 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한 예산의 분류. 본예산, 그냥 원래 그냥 통과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하고요. 수정 예산하고 추가 경정 예산은 고친 예산이죠. 고친 예산인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고쳐서 제출하는 것이 수정 예산이고, 왜 수정 예산이 왜 있어? 국회에다가 예산을 국회에다가 예산안이죠.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걸리죠. 왜 그래? 12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거든요. 120일 전까지 제출하면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30일이 국회 맘이야. 30일 전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통상은 새해 되기 직전에 통과를 시키죠. 그러니까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코로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 제출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고쳐서 제출하는 것을 수정 예산이라고 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고치는 것을 추경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딱 생기면 정부에서 그런 얘기하죠. 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추경을 편성하면 언제 쓰려고 해요?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확정됐잖아요. 그죠? 올해 지금 쓰려고 하면 올해 쓰는 것은 작년에 확정됐다니까? 작년에 확정된 대로 올해 써야 되는데 지금 막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당장 돈을 좀 더 써야 돼. 그러면 작년에 확정된 올해 예산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고치는 거, 그것이 추경 예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 추경 예산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행정학 파트에서 출제할 게 별로 없어. 딱 보시면 출제할 것이 별로 없는 데에서 6, 7문제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학 파트, 이 점수 잘 맞으시려면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 막 보다가 이제 어디를 봐야 할지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어디를 봐야 할지 헷갈려. 행정학 파트를 펴놓고 보셔야 돼요. 행정학 파트가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6, 7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중요한 것들이죠. 실제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죠. 자, 준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예산입니다. 언제? 새해가 됐는데, 즉 새해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이 돼야 되는데 새해가 되기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국가가 마비돼야 돼? 국가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돌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새해가 돌 때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전년도에 준해서 쓸 수 있게끔 헌법에서부터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준예산은 의회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아래 끝에 전년도에 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예산, 그것이 준예산입니다. 자, 취지가 둘째 줄에 첫 줄 중간에 예산 불성립으로 인해서 국가나 행정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 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예산이 이 준예산제 제도고요. 자, 지출 용도가 막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안 되고 전년도에 준해서 기본적인 것만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이 1항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 운영을 위한 경비. 그러니까 국가 기관은 돌아가고, 니은에 2번에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공무원 보수라든가 사무처리 기본 경비라든가. 공무원도 월급은 받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철밥그릇이죠. 하여튼 월급 안 줄 일은 없어요. 전쟁 나지 않는 한. 자, 3번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등. 그래서 예산에는 1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근데 예산 안에는 단연도 예산이 섞여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속비 또는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가 저 예산 제도에 있어서 계획 예산처럼 행정부 예산을 짤 때 단연도 예산을 기재부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 승인은 5년 이상 쓸 것을 전제로 내년 것을 오케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연도 예산이 오케이 받아놨어. 근데 그 다음에 1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업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5년 이상 계속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던 그 사업비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당장 국가기관이 멈춰지지 않도록, 국가의 기본적인 활동이 멈춰지지 않도록 포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이미 확정해 놓은 거, 그것만큼은 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대신 맨 아래 주위에 새로운 경찰관서 설치 비용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확정돼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 제도부터 쭉쭉쭉 있어요. 이 예산 제도가 뭐죠?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실행했던 것들이에요. 왜 미국의 것들이 나와? 우리 대한민국이 법학은 유럽에 가서 배워오죠. 행정학은 미국 가서 배웁니다. 왜? 미국이 20세기 중반 접어들면서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법학은 옛날부터 이제 유럽이 발달했고, 새로운 학문들, 행정학이 새롭게 나타난 거거든요. 원래 이제 경영학만 있다가 행정학은 20세기 중반 들어서 새로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 새로 나타난 것들은 미국 가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가서 배웠기 때문에 미국 제도들이 엄청 담겨 있는 것이 행정학입니다. 법학은 유럽에서, 행정학은 미국 가서. 그래서 예산 제도도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미국 예산 제도의 역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품목별 예산은 1912년도 절약과 능률을 위한 대통령위원회, 그때 대통령 이름이 태프트거든요. 그래서 절약과 능률을 위한 태프트위원회라고도 합니다. 절약과 능률을 위한 대통령위원회인데 뭐냐면, 여러분 20세기 전반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왜 일어나? 제국주의의 모순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막 식민지 쟁탈하면서 그 식민지를 착취해서 선진국들이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 구조가 이제 제국주의 구조인데, 그 제국주의가 모순이 생기죠. 왜냐? 전 세계는 한정돼 있는데
잘 사는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해서 식민지 피 빨아먹는 그것이 한없이 지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좁으니까.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제국주의의 모순에 당하게 되죠. 제국주의의 모순에 당한다는 것이 뭐야? 더 이상 피 빨아먹는 것만 가지고는 자기네 나라가 잘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것이죠. 남의 나라 식민지를 자기가 쟁취하려고 전쟁이 나는 것이죠. 즉, 각 나라들이 힘들어져. 식민지 피만 빨아가지고는 국내 국민들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에서 좀 힘들어지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아껴 써보자. 예산을 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지 말고 예산을 좀 통제해가면서 써보자라고 나타난 것이 이 품목별 예산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끝마치고 2차 대전이 유럽하고 독일하고 이제 싸운 것이지 않습니까? 뭐 일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는 유럽하고 독일하고 싸운 거예요. 미국은 살짝 다리를 얹었죠. 2차 세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버립니다. 왜냐? 유럽은 전쟁한다고 다 아작나버렸잖아요. 전 세계 중심이었던 유럽이 전쟁한다고 완전히 아작나버리고 미국은 참전한 다음에 미국에서 막 물자를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팔아먹기 시작하죠. 전 세계의 공장이 돼버립니다. 미국이. 그래서 2차 세대전 딱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대전 딱 끝나면서 그와 동시에 냉전이 시작되죠. 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쌓여진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공산주의와 경쟁을 해가면서 전 세계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전 세계에 쏟아붓는 그 돈들을 제대로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정부 예산을 사업별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사업별로 그 사업을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세부 사업별로 쪼개가지고 업무 측정 단위를 뽑습니다. 업무 측정 단위에서 단위원가를 뽑고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꼴 예산 이렇게 해서 잡는 것이 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자, 오른쪽 계획 예산 제도는 1960년대에 접어들어요. 케네디가 나타나죠. 케네디가 1960년 말에, 1961년부터 이제 대통령을 하죠. 근데 1963년도 말에 사망합니다. 암살당하죠. 국민이 TV 생중계되고 있는 때에 총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엄청 인기 있던 대통령이 케네디죠. 이 케네디가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데서 암살당해버립니다. 근데 국가기관 어느 곳도 자기들이 사랑하던 대통령이 죽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를 못해요. 미국 국민들이 엄청난 그 막 상실감, 막 좌절감에 빠지죠. 그러면서 이 1960년대에 막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이 엄청 막 유행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러면서 막 흑백 갈등, 인종 갈등 엄청 막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 미국 사회를 격동기라고 하죠. 격동기. 막 사회가 엄청 혼란하고 막 젊은이들은 꿈이 없이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베트남 전쟁 들어가면서 막 젊은이들 죽어가지고 오고 그 속에서 케네디가 죽은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되는 사람이 존슨이죠. 존슨. 이 존슨 대통령이 미국 사회를 다시 일으키자라고 해서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사회 사업 개발이죠. 장기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그레이 서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건설 그 프로젝트를 장기 계획을 단기적인 예산에다가 결합시키려고 하는 예산이 이 계획 예산입니다. 이 존슨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그 모토를 실현시키려고 장기 계획을 단기 예산에 연동시킬 것이 바로 이 계획 예산이고요. 미국이 영기준 예산, 미국이 2차 세대전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쌓여진 부를 전 세계를 향해서 막 뿌렸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한 30여 년 쓰고 나니까 미국 자체가 착살 나버렸어요. 더 이상 돈이 없어. 그러면서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생기죠. 자원난, 오일 쇼크. 1970년대에 두 번 오일 쇼크가 일어나요. 미국이 그냥 손 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쓸 돈이 없다. 손 들어버렸습니다. 손 들어버리고 야, 못 써 이제. 그래서 미국 정부의 예산 자체를 전년도까지 막 엄청 쓰던 예산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확 깎아버린 예산을 놓고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예산을 그냥 새로 짜버리는 겁니다. 전년도 거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이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를 0으로 놓고 그러니까 정부가 써야 할 예산을 0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통상 예산은 전년도에 쓰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증액하고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년도 것은 다 0으로 해버리고 뭘 가지고 예산을 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뭐 50조를 썼는데 내년에는 50조가 아니라 돈이 없어. 그래서 작년에 50조 썼는데 올해는 40조로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40조를 어떻게 써? 모든 내년도 사업을 다 제출하라 그래. 제출하라고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우선순위 1번 뭐 어떤 사업 A 사업 1번 뭐 C 사업 2번 B 사업 3번 우선순위를 쫙 매긴 다음에 40조에서 딱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50조 썼었는데 다음에는 40조 쓰기를 딱 해놓으면 우선순위 쫙 매가지고 40조에서 딱 끊어버리는 예산이 이 영기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면 그래서 이게 다 미국 사회 역사예요. 미국 예산제도의 역사가 이 행정에서 나오는 예산제도로 나타납니다. 자, 푸무별 예산을 보시면 먼저 통제 지향이고요. 그래서 푸무별 예산은 그 전까지는 그냥 예산을 어떻게 썼어? 그냥 각 부처에다가 그냥 찌끄러지고 그냥 알아서 쓰라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푸무별 예산부터는 개수는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개수를 헤아리겠다. 즉 예산을 어디다 썼으면 몇 개를 샀는지 그 몇 개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것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기술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으로 구입한 그 물품들을 개수를 헤아리겠다는 예산이 이 푸무별 예산입니다. 즉 개수를 헤아리는 예산이 푸무별 예산이죠. 개수를 헤아리는 예산. 자, 1912년 미국에서 절약과 능률을 위한 대통령위원회, 그때 이제 대통령 이름이 테프트여가지고 테프트 위원회라고도 합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모순으로 발생한 그 대공황 시기에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개수를 제대로 헤아려서 빵꾸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예산이 이 푸무별 예산입니다. 자, 이번에 정부 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 제도로 우리 경찰의 대표적인 예산 제도인데 우리도 대부분 다 이제 푸무별로 좀 짜죠. 사실은 이제 이 푸무별 예산이 기본이죠, 기본.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자, 제가 지금 계속 푸무별 예산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물품의 개수만 헤아리는 예산입니다. 물품의 개수만 헤아리는 예산. 물품의 개수만 헤아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기술이 회계 기술이고 물품이 빵꾸는 안 나겠죠. 누가 떼먹지는 못하겠죠. 개수를 헤아리니까 누가 입마이 포켓 했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눈에 띄니까 개수가 헤아리니까. 그런데 거기 당구장 표시에 지출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을 분류한대요. 이건 뭐지? 아니 개수만 헤아린다며. 근데 왜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을 분류?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물품 품목별로 예산을 짜지만 품목별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품목별로 딱 하면 몇 개죠? 수만 개죠. 그렇죠? 그 수만 개를 어떤 질서를 가지고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지출의 대상 성질, 부처별로, 성질별로 다 해서 묶어놓죠. 거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품이 수만 개, 수십만 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뭐 부처별로 또 성질별로 묶어서 정리를 해놓겠죠. 당연히 그냥 1번부터 10만 번까지 그냥 딱 이렇게 해놓지는 않겠죠. 묶는 것이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묶어서 편성하는 것이죠. 자, 3번에 통제지향적이고요. 개수를 헤아리니까 회계기술을 이용해서 떼먹지 못하도록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통제지향적이고 맨 끝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은 당연히 회계기술입니다. 자, 장단점을 보시면 이제 푸무별 예산 물품의 개수만 헤아리는 예산이에요. 뭐 별로 어려울 것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을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 잘 들으세요. 1번 운영이 용이하죠. 왜? 개수만 헤아리면 되니까. 개수만 헤아리면 돼요. 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용이하죠. 자, 3번 개수를 헤아리니까 회계집행 내용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죠. 자, 4번 개수를 헤아리니까 예산 유용 부정 방지가 되죠. 누가 몰래 집에 가져갔다가는 어떤 공무원이 몰래 집에 가져가면 바로 그냥 개수 헤아리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5번에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대요. 이게 뭔 얘기죠? 이런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죠?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 가면 군인들 있죠. 우리 군인들이 물품들을 제대로 지급받아가지고 군인들의 지금 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냐 아닌 상태냐는 뭘로 알 수 있어? 물품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군화가 몇 개 지급되는지, 치약 칫솔이 몇 개가 지급되는지 물품으로 딱 해버리면 치약 칫솔이 뭐 2달에 하나씩은 필요하니까 1년에 6개씩은 지급돼야 되는데
군인들한테 지급된 그 치약 칫솔이 3개씩밖에 1년에 3개씩밖에 지급 안 됐어. 군인들이 엄청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물품, 이 품목별이라니까. 그래서 인사행정, 사람에 관련된 거 1년에 군화가 몇 개 지급되는지, 옷이 몇 개 진입돼, 근무복이 몇 개 진입되는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에 관한, 인사행정에 관한 유용한, 제대로 지급받고 근무하는지, 열악한 입장에서 근무하는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게 품목별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단점을 보시면,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하죠. 당연하지. 계획 예산 빼놓고는 다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한 겁니다. 자, 3번에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사업별로 예산을 짜면 각 부처에서 그냥 사업별로 적정한 금액들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예산을 짜면 그 품목을 어디다 쓰는지를 정확히 어디다 쓰는지는 알지만 어디에 정확히 몇 개 쓰는지까지는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품목별로 예산을 짜면 그 품목하고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이 품목 쟁탈전이 벌어져요. 뭐냐면 부처 입장에서 품목별로 예산을 짜면 무조건 많이 쟁취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교통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도 하고 지역경찰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음주운전 단속하려면 이 라바콘이라고 이렇게 그 차량들 이렇게 막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요. 또 음주 감지기, 음주 측정기 뭐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별로 하면 경찰서에서 사업별로 그걸 딱 신청하면 그 사업에 적정하게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근데 품목별로 하면 지역경찰이 속한 부서에서도 지역경찰 속한 부서 112 지역경찰 속한 부서 112에서도 막 음주 측정 단속 장비 엄청 확보하려고 하고 교토에서도 엄청 확보하려고 하고 쟁탈전이 벌어지죠. 왜? 품목별로 하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예산에 잘 안 나타나냐. 품목별로 그냥 각자 맡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부처에서 모든 부서에서 무조건 많이 챙기려고 하죠. 그래서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각 기능에서 그냥 일단 품목별로 하니까 일단 많이 챙기고 보는 거예요. 일단 많이 챙기면 품목을 많이 챙기면 새롭게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품목별로 해버리면 각 기능에서 연관된 곳에서 막 서로 그냥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제약됩니다. 왜? 그 물건들은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을 짜면 사업 안에서는 사업마다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예산 안에서는 물품을 조금 바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막 설탕값이 엄청 올라. 그러면 설탕 안 사고 설탕 말고 대체제가 뭐죠? 사카린인가? 사카린 이런 거 사도 되는 거잖아요. 사업으로 예산을 짜니까. 그러나 품목으로 짜면 설탕 10포대, 사카린 10포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제약되는 것이 이 품목별 예산이고요. 5번에 의사결정 위한 충분한 자료 제시가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사업이라든가 기능 사업으로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개수만 헤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결정 위한 충분한 자료 제시가 부족합니다. 자, 성과주의로 넘어가 보시면 2차 세대전 이후의 얘기예요. 이 성과주의가 2차 세대전 끝나고 나니까 막 미국이 엄청 잘 살게 돼버렸어.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막 돈을 뿌리게 되는데 그것을 좀 제대로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제대로 좀 해보자라고 해서 도입한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47년 1차 후보위원회가 도입을 건의했고 1950년 트루먼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공식 도입한 예산제도입니다. 이번에 중간에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단위로 짜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서도 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 세부 사업을 관리하는 거죠. 세부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의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이고요. 자, 3번에 정부의 기능활동 사업 계획을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 사업별로 단위원가를 뽑아요. 단위원가를 뽑아야 되니까 업무 측정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죠. 업무 측정 단위. 단위원가를 뽑을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죠. 단위원가를 뽑을 수 있는 단위. 그것이 이제 업무 측정 단위고요. 그것이 세부 사업하고 비슷한 말이죠. 세부 사업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세부 사업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량을 곱하면 예산액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 우리 경찰에서 신호등을 새로 설치해. 그러면 신호등에는 횡단보도까지 함께 있죠. 그거 하나 설치하려면 돈이 꽤 들어요. 그걸 막 지은 다음에
새로 지운 다음에 새로 그리고 그다음에 신호등도 막 바꾸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예를 들어 하나당 1,000만 원이 든다. 신호등 현대화 사업을 한다. 한 신호등 새로 하는데 1,000만 원 든다. 그러면 몇 개 할 거야? 100개 하는데 매년 10개씩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들어. 매년 10개. 1,000만 원 곱하기 1억이 예산으로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 성과주의에서는 업무 측정 단위의 단위원가만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 이 성과주의 예산이죠. 자, 장단점을 보시면 1번에 일반 국민의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합니다. 왜 사업별로 짜니까? 신호등 개선 사업 딱 그냥 명확하잖아요. 뭐 페인트 몇 통, 말뚝 몇 개 이런 식으로 예산 아까 품목별로 짜봐. 국민이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신호등 설치 사업에 1,000만 원 곱하기 10개 하면 국민들이 엄청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정부 사업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요. 2번에 업무 단위의 설정과 단위 원가의 산출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자원 배분을 합리화한다.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업무 측정 단위만 제대로 설정된다면 업무 측정 단위 곱하기 업무량 이꼴 예산액. 과학적이잖아요. 자, 3번 예산 집행의 신축성. 이게 뭐예요? 업무 측정 단위별로 예산액을 짜니까 그 안에서는 품목은 조금 바꿔도 되는 것이죠. 왜? 처음 예산을 짤 때 단위원가를 뽑을 때 1,000만 원을 뽑을 때는 그 물감 중에서 빨간 물감은 한 통당 10만 원이었어. 근데 빨간 물감이 한 통당 20만 원으로 올라 버렸어. 근데 주황 물감은 좀 싸졌어. 그러면 싸진 것을 조금 더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통으로 짜니까. 아까 품목별하고는 다른 거지. 품목별은 딱 개수를 그냥 몇 개 사겠다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딱 그걸 그냥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막상 집행하려고 할 때는 물가가 바뀌어버리니까 곤란한 지경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과주의에서는 업무 측정 단위별로 예산을 뽑기 때문에 업무 측정 단위 그 안에서는 품목은 조금 바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 단점이 가장 기본 요소인 업무 측정 단위의 선정의 곤란. 그러니까 성과주의는 업무 측정 단위를 뽑아야 돼. 업무 측정 단위를 뽑아야 거기서 단위원가를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공공부문에서 업무 측정 단위를 뽑을 수가 있어? 우리 공공부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청렴도를 향상한다고 하는데 업무 측정 단위를 뭘로 뽑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주의가 정부 부문에서 성공하려면 업무 측정 단위를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전제인 업무 측정 단위 자체를 우리 공공 부문에서는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주의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업무 측정 단위 하나를 산출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이 단위 원가인데 이에 산출이 곤란하다. 다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 측정 단위를 뽑아야 업무 측정 단위 원가를 뽑는데 그 업무 측정 단위나 단위 원가 뽑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공공 부문에서는. 자, 3번에 회계 책임이 조금 불명하고요. 이 단위 원가, 세부 사업, 업무 측정 단위 그 안에서는 유두리 있게 쓰기 때문에 이 회계 책임이 좀 불분명하고요. 자, 4번에 인건비 등 경지성 경비 적용이 어려워. 이 말이 뭔 말이죠?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세부 사업만 참여해요? 그렇지 않죠. 이 사업, 저 사업 공무원들이 엄청 참여하죠.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을 짤 때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런 사업을 하면 수익은 얼마나 나고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이 공무원 인건비가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아서 과대평가되거나 또는 과소평가되거나 이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업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 없는 사업이야. 이걸 따질 때는 들어가는 비용하고 산출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를 공무원이 그 사업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업에다가 공무원 인건비를 통으로 계산해줘. 그러면 실제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은 다른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조금만 넣어줘야 되죠. 근데 공무원 인건비를 통으로 다 넣어서 계산을 해. 그러면 그 사업이 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왜곡될 수가 있겠죠. 공무원 인건비를 아예 안 넣어줘? 그러면 그 사업이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많은 것처럼 과대평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경지성 경비, 인건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적용이 이상하게 돼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과주의의 단점입니다. 자, 계획 예산을 보시면 계획 예산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조금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정 예산 제도를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품목별 예산에서 품목별 예산의 장점에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처위에 지출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을 분류한다. 이렇게 그냥 딱 한 방에 매칭이 안 되고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밑줄 좀 쳐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계획 예산 제도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단기적인 예산에다가, 예산은 원래 1년의 계획인데 1년짜리 예산을 장기적인 계획하고 연동시키는 것이 계획 예산입니다. 이 계획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표현인데 그것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하면 그냥 바로 계획 예산이에요. 이 프로그램이란 말이 왜 나와? 1년짜리 예산을 장기 5년 이상 계획하고 연동시키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얼핏 딱 생각해서 뭐가 프로그램이 필요해? 장기적인 계획을 1년짜리 예산하고 연동을 시키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 프로그램의 대표가 이자율입니다, 여러분. 이자율. 왜냐면 5년 뒤에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같아? 완전히 다르죠. 지금 1억은 5년 뒤에 이자율로 엉깐, 그러면 한 뭐 1억 몇 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5년 뒤에 1억은 지금 1억이 아니죠. 5년 뒤에 1억이라고 하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뭐 한 8, 9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것은 이자로 까줘야 돼. 이자로 까주는 걸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것을 미래로 얘기를 하려면 이자로 넣어줘야 돼. 이자로 더해줘야 돼. 그래서 5년 이상의 계획을 1년짜리 예산하고 연동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 변수들을 감안해서 막 짜줘야 됩니다. 그 감안해서 짜주는 것을 하나로 짜면 안 되죠. 또 왜? 이자율이 2%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자율이 3%일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다 짜놔야 돼. 그래야 검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자율이 2%일 때는 쫙 프로그램을 쫙 짜놓고, 이자율이 3%일 때는 쫙, 4%일 때는 쫙, 이런 거 짜놓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면 5년 이상 그 장기적인 것들을 내년 1년짜리로 연동을 시키려면 프로그램을 막 엄청 짜가지고 그것들을 막 비교해 가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1번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을 1963년 맥나마라 국방장관회에서 국방성에 먼저 채택을 했고, 1965년 이 존슨 대통령이 그레이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연방 정부에다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회, 그레이 소사이어티라는 사회 개발 사업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예산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연동시키는 이 계획 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자, 아래 영기준 예산제도는 1970년대 자원난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이 이제 돈이 없어져 버려. 엄청 힘들어져 버려. 그래서 더 이상 돈 못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그냥 0으로 하고, 이 영기준이 0 기준이 그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짜는 겁니다. 어떻게 짜? 전년도보다가 줄은 예산액을 가지고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 영기준 예산입니다. 자, 미국에서 오일 쇼크 등 자원난을 거치면서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도입한 예산제도고요. 2번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점중주의 예산에서 탈피해서 조직체의 모든 사업 활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라는 말이 나오면 저 계획 예산에서 프로그램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계획 예산이듯이 우선순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영기준 예산입니다. 전년도 것은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쓸 예산을 우선순위를 쫙 매겨버려, 순위를 매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적게 쓰려고 하는 그 목표 예산액에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것이 이 영기준 예산입니다. 자, 3번에 작은 정부 시대에 각광받는 예산제도고요. 작은 정부 또는 뭐 자원난 시대, 우선순위, 작은 정부, 자원난 시대 이런 말이 나오면 영기준 예산입니다. 자, 장점을 보시면 1번에 사업의 전면적 평가를 통한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으로 돼 있었다고 해서 내년도에 무조건 그냥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기준, 0에서부터 출발해버리기 때문에. 자, 3번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 탄력성. 4번에 조세 부담 증가의 방지와 자원난 극복. 기본적으로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보다 줄여서 쓰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세 부담 증가 방지와 자원난 극복. 자, 단점을 보시면 1번 업무 부담이 가중하죠. 아니, 정부 예산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예산 작업이 엄청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전년도 것을 아예 0으로 놓고 새로 짜려고 그래봐 미쳐버리는 것이죠. 행정부 공무원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기준 예산 관련해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영유준 예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제도라니까요. 교과서에 뭐라고 나냐면 행정학 교과서에 종이 사용량만 2배로 늘었을 뿐이다.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 종이 사용량만 2배로 늘어났을 뿐이다. 즉 종이 사용량이 왜 늘어나? 야, 공무원들만 엄청 그냥 힘들게 했을 뿐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영유준 예산입니다. 그럼 영유준 예산이 아예 효과가 아예 의미가 없어. 그렇지는 않죠. 미국에서 이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이때 도입한 영유준 예산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한없이 늘어나면 안 되겠다. 정부 예산이 한없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영향은 준 것이죠. 그래서 업무 부담의 과중,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이 유축되죠. 왜냐? 전년도 것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니까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소규모 조직의 불이익 가능성. 즉 영유준 예산은 전년도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00조였다면 내년에는 400조. 400조에서 우선순위 쫙 매겨가지고 400조도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우선순위를 매길 때 당연히 큰 사업은 우선순위를 앞번호에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작은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확률이 높죠. 큰 사업은 더 많은 사람이 관련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작은 사업은 관련된 사람이 적으니까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큰 사업 위주로 막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영유준 예산이고요. 자, 4번. 근본적으로 정부 사업이 폐지 축소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 정부 사업이라는 것이 폐지 축소할 수 있어야 영유준 예산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 사업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필수적인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득을 민간 기업 사업하듯이 이득 보고 안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한테 어떤 필수적인 것들을 정부가 맡고 있는데 전년도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짜? 그러면 없앨 수 있어? 국민의 필수적인 것들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래서 이 영유준 예산의 기본 전제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정부 사업의 폐지 축소 곤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자, 일몰법이 있고 자본 예산이 있습니다. 자, 일몰법. 일몰. 없어지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그것이 일몰법입니다. 그래서 일몰법이란 특정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의무적 자동적으로 폐지하게 만드는 법률을 일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몰법이 있고 행정학 안에서는 일몰 예산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몰법이라고 하면 법이기 때문에, 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조심하세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자, 이번에 일몰법은 법률이므로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일몰 예산을 만들면서도 일정 기간 지나면 재검토 오케이 받지 않으면 없어지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일몰 예산인데, 일몰 예산 행정부가 만들면 기속이 조금 약하겠죠. 근데 법으로 만들어보면 확실히 지켜지는 것이죠. 법에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확실히 그건 폐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몰 이런 제도가 법률로 많이 운영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일몰법은 법률이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고, 자, 자본예산은 정부 예산을 경상지출, 이 경상지출은 통상적인 지출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지출, 일반 지출. 그래서 정부 예산을 경상지출, 통상적인 지출하고 자본지출, 투자적 지출, 자본지출, 투자적 지출. 그래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또는 포항 제철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본 지출의 대표적인 예죠. 자, 그래서 정부 예산을 경상 지출, 통상 지출하고 자본 지출, 투자적 지출하고 구분해서 경상 지출은 경상 수입, 세금. 경상 지출은 경상 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어. 자본 지출은 적자 재정과 공채 발행해서 그 수입을 충당케 해. 결국 그렇게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 자본 예산입니다. 원래 정부 예산은 균형 예산을 추구하죠. 세금 받은 것만큼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투자적 지출을 할 때도 균형 예산을 짜려고 하면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그 해에는 나머지 정부 예산을 엄청 줄여야 되겠네? 좀 말이 안 맞죠. 왜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고속도로 개통하면 통행료 받아가지고 빌린 거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포항제철 건립하면 쇳덩이 팔아가지고 나중에 포항제철 짓는데 들어간 돈은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포항제철 짓는다고 세금만큼 지출하는 균형 예산을 이루려고 하면 포항제철 짓는 만큼 다른 막 국가 예산 부분을 엄청 줄여야 되죠. 그러면 국가가
경쟁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또는 포항제철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채,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한마디로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러면 채권 발행하는 것이 채권을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본적 지출, 투자적 지출은 돈을 빌려서 해. 그 다음에 사업 운영하면서 갚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입 지출하고는 따로 그냥 운영해버리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 자본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 지출, 통상적인 지출은 경상 수입, 세금하고 맞춰서 쓰고 대신 자본 지출, 투자적 지출은 적자 재정, 공채 발행,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을 해서 갚는 것이죠. 그래서 돈 빌리는 거 자체가 불균형 예산이죠. 있는 돈만큼 쓰는 것이 아니까 돈 빌리는 것 자체가 불균형 예산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부문은 균형 예산, 투자적 부문은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 자본 예산입니다. 여러분 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